절대쌍교, 고룡원저, 제33장. 33. 지하궁궐의 비밀. 소어와 강옥랑은 6개의 방을 차례로 열어나갔다. 소어는 유리로 만든 기관의 손잡이를 돌렸다. 강옥랑의 입에서는 탄식이 저절로 새어나왔다. 4개의 방에는 모두 나갈 길이 없었지만 하지만 안심해라. 남은 2개의 방 어디엔가는 반드시 나갈 길이 있을 거야. 제발 그래야죠. 석실은 무덤이었고 철실은 무술 연마장이었다. 그리고 동실은 병기 창고였는데 이 방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혹 침실이 아닐까요? 후후. 이 방에는 귀신이 있을걸. 이윽고 벽이 움직이며 문이 스르르 열리자 돌연 한 마리의 거대한 사자가 달려나와 강옥랑의 몸을 덮쳤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기습에 강옥랑은 혼이 빠지도록 놀라 뒤로 7-8자를 급히 물러섰다. 소어가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이 사자는 버릇없게도 문에 기대어 죽어서 우리 강 공자까지 놀라게 하는구나. 강옥랑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곳에 이런 맹수가 살고 있었다니. 그것도 필시 무슨 연유가 있겠지. 소어는 아직도 놀라 떨고 있는 강옥랑의 손을 끌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회색 유리방 안에는 사방으로 벽장이 들어차 있었다. 그 벽장 속에는 크고 작은 병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들은 불빛을 받자 기묘한 광채를 내뿜기 시작했다. 넌 이 병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짐작이 가느냐? 그렇다. 그들이 이 사자를 키운 것은 이 독약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러나 감히 어느 외인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겠소? 굳이 지킬 필요가. 소어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서 끊어버렸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한 것이야. 서로를 감시하다니요? 그 5고수는 서로 호의적인 관계가 결코 아니었어. 하지만 그 5명이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 이상 무공으로 독수를 가할 수는 없었겠지. 그러니 자연히 상대방을 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독을 사용하는 것이었을 거야. 그렇지만 그들 서로는 그런 속셈을 알고 있었을 테고 그 방비로 이 독약이 가득 찬 방에는 사자를 넣어뒀겠지. 이 사자만 있다면 독약을 훔치려는 사람은 필시 발각되고 말았을 테니 안 그런가? 그렇군요. 밖에서 누가 침입하지 못한다 해도 그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했다면 마땅히 이곳에 방비를 세워둘 수밖에 없었겠죠. 4번째 사람의 시체가 여기에 있군. 소어하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흩어져 있는 뼈들 중 하나를 주워들었다. 그 사람은 사자에게 먹힌 모양이지요? 소어하는 다시 2개의 뼈를 집어들며 이맛살을 잔뜩 찌푸렸다. 여기에는 사자 외에 호랑이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호랑이? 강한 자가 이기는 법이지. 처음엔 사자와 호랑이가 같이 사람을 잡아먹었겠지만 결국 배가 고픈 2마리 짐승이 서로 싸우게 된 거야. 이때 강옥랑은 가벼운 탄식 소리에 이어 껄껄대며 웃기 시작했다. 소어가 물었다. 무슨 일로 그렇게 기뻐하나? 좀 돌아보시오. 강옥랑은 하나의 검은 죽통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아마도 옆에 있는 벽장에서 꺼낸 모양이었다. 난 운수가 정말 좋은데 이런 보물도 찾게 되니. 그게 뭐지? 당신은 이것도 모르니 정말 무식하군. 옛날 전변 제1검객이었던 절진 도장도 바로 이 물건에 죽었단 말이오. 난 정말로 모르겠는데. 말하지요. 이것은 바로 옛날 백수공의 오독천수요. 극히 적은 양만 몸에 묻어도 곧 즉사하고 말지요. 그렇다면 절대로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물론 소어와의 농담 섞인 말이었다. 강옥랑은 웃어버렸다. 당신은 모르는 척하는 거요? 정말 모르는 거요? 소어하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정말 날 죽이려고? 이번엔 빠져나갈 생각을 마시오. 소어와의 입가에 쓴웃음이 떠올랐다. 정말 날 죽여야만 하나? 잊지 마라. 난 너를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 그건 당신 문제예요.
나를 원망하지는 마시오. 좋아, 좋아. 소호와는 여전히 농이 섞인 말투로 여유만만하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우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 보아라. 그가 꺼내든 것은 바로 강옥낭이 바닥에 버린 천절지멸 투골천 심침의 침통이었다. 그것을 본 강옥낭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껄껄 웃었다. 이제 보니 당신은 놀라서 머리가 어떻게 된 모양이요. 그런 빈통으로 날 놀라게 하려는 거요? 빈통이라고? 어떤 것이 빈통이라는 거냐? 당신이 아까. 소호와의 입가에는 다시 그의 독특한 웃음이 퍼져나갔다. 그렇지. 내가 빈통이라고 했었지. 그건 내가 너를 속인 것이야. 생각 좀 해봐. 그런 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언제 거짓말을 하겠나? 또 나를 속이려고. 이 침통은 분명히 썼던 것인데. 그래, 썼던 것이야. 하지만 몇 번이나 썼는지 아나? 몇 번이라니? 이 천절지멸 투골천 심침은 제작하기가 어려워 한 통으로 3번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지. 그는 크게 웃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다. 한 번 사용할 때마다 번거롭게 다시 그 신수장을 찾아야 한다면 누가 불편해서 사용하겠나? 이렇게 간단한 도리도 생각 못한단 말인가? 강옥낭의 안면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당신은 어쩌자는 거요? 생각을 해봐. 너의 오독천수가 빠르겠는가 아니면 나의 천절지멸 투골천 심침이 빠르겠는가? 강옥낭은 손이 자꾸 떨려왔다. 당신이 날 속일 생각은 마시오. 널 속인다고? 나는 어릴 때부터 악인곡에서 자랐어. 이런 암기에 대해서는 너보다 몇 배 더 잘 알아. 형님은 과연 견식이 풍부해요. 난 상대도 안 되겠어요. 강옥낭은 천천히 벽장에 다시 오독천수를 올려놓았다. 그러나 소호와는 그 독특한 웃음을 띠며 그를 향해 서서히 다가갔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큰 실수를 하는 거지. 안 그래? 동생의 장난이 과했으니 형님이 용서를 하십시오. 그는 떠듬떠듬 말을 더듬으며 계속 뒤로 물러섰다. 너는 확실히 영리한 녀석이야. 알고 있는 것도 많아. 하지만 나보다는 적어. 약간이긴 하지만. 소호와는 통 위의 홈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다. 수중에 쥐었던 통이 돌연 철컥하는 소리를 냈다. 강옥낭은 전신에 있는 힘이 일시에 빠져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침통에서는 아무것도 발사되지 않았다. 얼굴에 기묘한 웃음을 띤 소호와는 벽장에서 오독천수를 꺼내 품속에 넣으며 말했다. 녀석, 이 침통은 비어있어. 천절지멸 투골천 심침은 한 발에 130개야. 그리고 침통만 갈아 끼워 사용하게 되지. 강옥낭은 신음소리와 함께 졸도해버렸다. 분노를 스스로 이기지 못했던 것이다. 강옥낭이 신음소리를 내며 정신이 돌아오자 소호와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빙그레 웃었다. 내가 섭섭해할까봐 남은 방에 들어가지 않고 기다렸다. 너도 우선 뭘 좀 먹으려무나. 소호와는 언제 꺼내왔는지 향장이며 떡을 우물거리고 있었다. 소호와는 소매로 입을 닫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나저나 이젠 방이 하나만 남았구나. 출구는 필시 그 방에 있을 거야. 요기를 하고 휴식을 취한 그들은 드디어 은 기관을 천천히 잡아 돌렸다. 그곳은 진정 지하궁궐이었다. 소미미의 방도 호화스러웠지만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금 세공품과 가지각색의 보석으로 장식한 화려한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편으로 6개의 문이 있었는데 각 문에는 각기 다른 6개의 주먹만한 보석이 박혀 있었다. 소호와와 강옥낭은 정교하게 직조된 두껍고 부드러운 융단 위를 걸어갔다. 소호와가 의아한 듯 중얼거렸다. 이상한데 5사람인데 어찌 6개의 방이 있지? 그렇다면 6사람이 있었나? 아까 그 방에는 분명 5개의 탁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첫 번째 방에 들어섰다. 놀랍게도 그 방은 여자의 규방이었다. 그 방 역시 복도 못지않게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화장대에는
화장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하나의 골격이 누워 있었는데 머리카락이나 장식물들로 미루어 보아 여자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소어는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그는 손가락으로 양미간을 긁으며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강옥랑을 향하여 입을 열었다. 아까 그 골격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기억이 나느냐? 남자예요. 여자라면 골반이 더 컸을 거예요. 방이 6이고 이번엔 여자다. 그리고 탁자는 5이었고. 그들은 마음속에 의구심을 가득 품은 채 서둘러 다음 방으로 들어갔다. 두 번째 방도 역시 규방이었으며 침대에는 여자의 시체가 있었다. 세 번째, 네 번째 방도 마찬가지였다. 소어는 계속 고개를 가로저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이곳엔 5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야. 그 고수들은 모두 마누라를 데리고 왔어. 소어는 다시 무엇을 생각하는지 한참 동안이나 턱을 쓰다듬다가는 다시 말을 이었다. 어쨌든 간에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일시에 죽어버린 것이 분명해. 그리고 분명히 내 부인의 소행이야. 생각해봐. 첫 번째 인물은 무기고에서 암습을 받았어. 반항하거나 싸운 흔적이 없지. 두 번째와 세 번째 인물은 철로 된 방에 갇힌 채 서로에게 살수를 가했고, 네 번째 인물은 독약을 두는 방에 갇혀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어. 분명 이 모든 사람을 잘 알고 있고 또 지하궁궐 내부의 구조에 통달한 사람이 독계를 쓴 것이야. 그리고 여자들의 시체를 보면 모두 단정히 누워있고 싸운 흔적이 없어. 싸움을 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독살당한 것도 아니야. 독은 반드시 그 뼈의 흔적을 남기니까. 단지 혈도를 점해둔 것임에 틀림없어. 그렇다면 자연히 죽일 의사가 없었다는 것인데 이들을 그냥 놔두고 갈 리가 없지. 그러니 필시 이 모두를 죽인 그 인물도 죽어버린 것이야. 그래, 틀림없어.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도 죽어버린 거야. 물론 외부인의 소행이 아니야. 외인이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그는 필시 무슨 기묘한 사연으로 목숨을 다한 거야. 아, 그는 누구일까? 그 5고수 중 하나일까? 아니면 마지막 6번째 방이 새로운 비밀을 안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5번째 방에 들어섰다. 그 방의 침대에는 2개의 골격이 있었다. 하나는 남자였고 또 하나는 여자였다. 그들은 옷을 걸치지 않은 채 포개져 있었고 사내의 등뼈가 산산조각이 난 것으로 보아 단 한 번의 일격에 숨을 거두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5번째 사람이군요. 이 사람은 극도로 기분을 내고 있을 때 뒤에서 일격을 맞았군. 여자까지도 그 충격에 같이 죽고 말았어.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히 드러났어. 이들은 모두 이 지하궁궐의 주인에게 살해당한 거야. 그건 어째서? 남녀가 정사를 나누면서 방문을 잠그지 않았겠나?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몰래 들어와 등 뒤에서 일격을 가할 수가 있지. 열쇠를 지닌 것은 자연히 주인이 아니겠나? 그렇군요. 그럼 저 6번째 방이. 6번째 방의 문을 열었다. 소어와 강옥랑은 방 안의 광경을 보게 되는 순간 헉하고 숨을 멈춘 채 움직일 줄을 몰랐다. 불빛에 모자를 쓰고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한 사나이가 탁자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두 손으로 상을 누르고 있었는데 막 일어나려는 자세였다. 그의 얼굴은 당황함과 분노가 얽혀 기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소어와 강옥랑은 벌벌 떨며 어쩔 줄을 모르고 서 있다가 자세히 보니 그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체라는 것을 알았다. 눈을 돌리자 침대에는 한 여자가 누워 있었다. 그녀 역시 시신이 조금도 부패하지 않았고 얼굴색은 파리했지만 세상에 보기 드문 미녀였다. 강옥랑도 소어와도 일찍이 이런 절색의 미녀를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그녀가 비록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소어가 탄식을 했다. 이 여자가 살아있을 땐 필시 많은 사내들이 목숨을 걸고 그녀의 애정을 구하려 했을 거야. 소미미도 그녀에 비하니 정말 추녀로군. 세상에 이런 절색이 또 있단 말인가.
이들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지? 못이요. 이들의 옷은 아까의 그 시체들의 옷만큼이나 사갔소. 옷만 샀고 시체는 썩지 않았으니 기이한 독에 중독된 것이 틀림없소. 보아하니 저 여자는 탁자에 있는 남자를 독살한 뒤 자신도 자살한 것이요. 대체 이들과 그 5부부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렇게 많은 인력과 재화를 소비해 이 지하궁궐을 건립한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 게다가 이렇게 일시의 명을 달리했으니 정말 알 수가 없군. 두 사람은 비록 드물게 보는 영리한 머리의 소유자였지만 도저히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의문을 풀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없는가 하고 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이때 소어하는 여자의 화장대 위에 조그마한 두루마리가 하나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서너 번 제치더니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여기에 있다. 모든 비밀이 여기에 있어. 그 두루마리는 노란색의 견직으로 짜인 것으로 가느다란 글자가 빽빽이 쓰여 있었는데 분명 여자의 필적이었다. 둘은 책을 펴들고 처음부터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방영희. 그녀의 집안은 본래 강남의 유명한 부호세가로 귀족이었고 화평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평화롭고 유복했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다. 그녀가 4살 때 어머니와 함께 소주에 있는 친척을 보러 갔다 돌아와 보니 그녀의 온 집안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고 가솔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몰살당한 후였다.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 비록 그녀가 자세히 써놓지는 않았지만 거기엔 필시 많은 고난과 위험이 따랐을 것이다. 그녀가 13살이 되던 해 모녀는 드디어 그 원수의 이름을 알아냈다. 구양정. 당대 인걸 구양정. 그녀의 원수는 강호에서 가장 이름 높은 인물이었다. 그는 강호에서 감히 도전할 자가 없는 고수였고 또한 억만장자였다. 그는 많은 재산을 뿌려 사람을 모았으며 중원각지의 세력들과 연맹을 맺었고 들리는 바로는 흑도의 인물들까지도 그와 교분이 있었다. 그녀는 비록 약간의 무술을 연마했으나 일개 여자의 몸으로 그 거대한 상대를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모친이 가슴에 가득 한을 품고 숨을 거두는 자리에서 구양정에게 시집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절세 미모를 미끼로 복수를 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녀는 7대 건파의 무술 시합장으로 향하는 그에게 접근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계획대로 그의 배필이 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녀는 구양정에게 복수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다. 항상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는 공사다망한 일이 많았고 게다가 밤에도 그녀의 방에 들어오질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그녀에게는 복수할 기회도 얻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원수에게 짓밟히는 것에 지나지 않았으나 잠자리를 외면하는 그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 소어하는 그 수염이 덥수룩한 사나이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저 사람이 필시 구양정인 모양이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무림계에서 지위와 명예가 그만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구양정이 이런 지하궁궐을 지어놓고 여기서 세월을 보내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계속 읽어보자. 가슴속에 복수의 날만 기다리며 감호의 자리에 충실하던 그녀는 차츰 안락한 생활에 길들여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비록 부부간의 정을 나누지는 못하였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구양정의 아내로서 자연 그를 이해하고 흠모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집안 식구의 원수가 아닌가. 그녀는 초조함과 혼란으로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내는 날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그와 함께 이 지하궁궐로 오게 되었다. 알고 보니 구양정이 1년에 수개월씩이나 집안을 비우곤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지하궁궐을 건립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지하궁궐은 그 두 사람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었다.
구양정은 이곳으로 당시 강호의 최대 고수 5사람을 데려온 것이었다. 아내까지 동반한 그들은 두문불출 여기에서 하늘을 뒤흔들 절세의 무공을 창조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심하고 연구했다. 그 5사람은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합하여 무공의 가장 깊고 오묘한 경지를 찾아내기로 한 것이었다. 그녀는 구양정이 그들 앞에서는 후세에 영원히 공명을 떨치는 영웅이 되자고 얘기했으나 사실 그가 강호를 제패할 야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공이 완성되는 날이 그 5사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책의 다음 장부터는 그녀의 감정이 복받쳤던지 군데군데 눈물 자국이 나 있었다. 이 지령궁에 와서야 비로소 그는 부부지간의 운우지정을 나누었다. 그는 여기에서야 비로소 나에게 애정을 기울여 주었다. 아, 그는 나에 대해 추호도 의심이 없었고 내가 자기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나는 손을 쓸 기회가 있었으나 시종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악연이나 나의 지아비인 이 사람. 어쩌면 그 역시 나만큼 불쌍한 인간인지 모른다. 그는 한 번 왔다 이슬처럼 사라지는 이 서글픈 인생을 평생 목숨을 건 싸움과 온갖 개교 속에 살아왔다. 웃음을 띠고는 있으나 언제 등에 칼을 들이댈지 모르는 강호의 인물들 속에서 한평 가슴 속에 휘몰아치는 야심의 격정으로 잠 못 이루며 그 아내인 나에게까지 마음을 편히 쉬지 못하고 살아왔다. 휴식과 안락이 없는 살벌한 생활은 그의 마음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고 말았다. 그가 여기에 와나와 처음 밤을 지새우던 날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의 가슴에 안겨 두 눈에 눈물을 축축이 흘렸다. 이제야 당신을 믿고 내가 의지하니 당신은 나를 용서하구려. 그는 나를 으스러질 듯이 안았다. 그에게 나같이 연약한 여자가 무슨 의지가 된단 말인가. 내가 그의 의지가 될 정도로 그가 고달픈 삶을 살았단 말인가. 드디어 어젯밤 그 절세의 최고 무공은 완성되었다. 그의 속마음을 알고 있는 나는 제발 나와 여기서 동기간처럼 지내던 그들의 아내들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나의 말을 거절하기 어려웠던지 도깨로 그들을 제거한 후 그 아내들은 혈도만 점하여 살려놓았다. 그러나 그중 한 명은 그 지아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변을 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녀들 역시 그의 손에 희생되고 말리라. 결국 원수를 맺은 그녀들을 살려놓아 후환을 만들 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는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이 방으로 올 것이다. 아, 이젠 더 미룰 수가 없다. 그는 나의 모든 가족을 죽였고 결국 나의 어머니도 그의 손에 직접 살해당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한을 이기지 못해 구천을 떠도는 원귀가 되고 말지 않았는가. 아, 하늘은 나에게 무슨 죄가 있기에 이런 고통을 주는가. 이제 그와 나 그리고 뱃속의 이 아기는 죽음으로써 이 업보를 끝내는 수밖에 없다.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소어와의 눈은 촉촉이 젖어 있었다. 강옥랑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막상 원수를 갚고도 같이 목숨을 끊다니 참 여인의 마음이라는 것은. 소어하는 눈물을 애써 감추며 껄껄 웃었다. 여인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써버린다면 그놈은 미친놈 아니면 병신이지. 강옥랑은 넋이 나간 듯 잠잠히 말했다. 지아비로서 섬기던 남자를 죽여야 했고 뱃속에는 그 씨앗이 자라고 있었으니 원수의 자식이자 자신의 자식인 그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세상을 더 살아갈 수가 있었겠소. 더구나 그녀는 그를 사랑했으니. 소어아가 강옥랑을 쳐다보며 말했다. 넌 꼭 여자 같은 구석이 있어. 여자 같다고요? 넌 소환이 악독하고 친구의 껍데기를 벗겨놓을 정도로 잔인해. 하지만 어떤 땐 겁이 많고 예민하며 변덕이 심하지. 남자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 여인의 마음이나 그렇게 변화가 많지. 그는 크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만약 소미미가 너를 소생마라 부르지 않았다면 난 정말 내가 여자인 줄 알았을 거야.
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34장 34. 구사일생. 이때 애교 있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그의 온몸은 상하가 모두 남자야.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지. 순간 소어와 강옥랑은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이런 애교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소미미밖에 없었다. 소어는 완전히 맥이 빠졌다. 몸을 돌리려는데 무엇인가 뾰족하고 차가운 것이 그의 목에 닿았다. 소미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냐, 움직이지도 말고 돌아서지도 마라. 그녀는 또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는 강옥랑에게 손짓을 하며 말했다. 옥랑, 너도 이쪽으로 와. 그래야 착하지. 등을 그와 마주대라. 소어는 강옥랑이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길 바랐다. 그래야 그 사이에 품속에서 오독천수를 꺼낼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놈의 강옥랑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애원에 가까운 표정으로 얌전히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소아가 그에게 눈짓을 했지만 그는 못 본 모양이었다. 이 자식, 놀라서 혼이 빠져나갔구나. 소아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소미미가 칼을 목에 들이대고 있는데 어찌 함부로 경거망동을 한단 말인가? 그는 실망하지 않고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가 오독천수를 꺼낼 수만 있다면 소미미도 마지막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돌연 그녀가 손을 뻗치더니 소어의 품을 뒤지는 것이 아닌가. 이 자식, 오독천수라. 하하하, 내가 살펴보길 잘했구나. 큰일 날 뻔했는걸. 소어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내가 죽는구나. 괜찮아. 너무 비참하게 생각지는 말아라. 금방 너를 죽이지는 않을 테니. 그녀는 소어와 강옥랑의 손을 포개며 말을 계속했다. 너희들은 좋은 친구이니 우선 손이나 잡으시지. 소어는 강옥랑의 손에 온통 식은땀이 배어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자기도 마찬가지였다. 철컥하는 소리가 나면서 두 사람의 손에 검고 무거운 수갑이 채워졌다. 너희들은 정말로 좋은 친구야.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으니. 소아가 쓴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지금 난 이왕이면 그가 여자이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걸. 하하, 나는 너를 좋아해. 이런 상황에서 너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 그리고 사실 말이지만 이 수갑은 한 쌍의 남녀를 위해 준비된 것이야. 소미미는 소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 수갑의 이름을 알아? 이것은 정쇠라고 하지. 이 정쇠는 영원히 어느 누구도 열지 못해. 정쇠라, 나와 당신을 같이 채워놓는 게 어떻겠소? 그녀는 이번에는 강옥랑의 얼굴을 만지면서 입을 열었다. 착한 애야. 무서워 마라. 떨지도 말고 내가 아니었다면 나도 여기에 이런 좋은 데가 있는지 몰랐을 거야. 정말 고맙다. 강옥랑이 말했다. 당신, 어떻게 여기에 왔죠? 왜? 궁금한가? 궁금하오. 소미미는 웃음을 지어가며 비꼬았다. 영리한 애들아. 너희들이 왜 갑자기 병신이 됐지?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나를 그토록 좋게 대했는데 내가 어찌 너희들을 버리겠어. 꼭 찾아서 은혜에 보답해야 도리가 아니겠어? 하지만 당신은 우리가 질식해 죽은 것으로 알았을 텐데.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너희처럼 총명한 아이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르고서야 내가 어찌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고 또 밥을 먹을 수가 있겠어? 그녀는 장탄식을 한번 하더니 말을 이었다. 그때 나는 너희가 밑에 숨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들어가지를 못했지. 만약 내려갔다가는 너희들에게 죽을지도 몰랐으니까. 그때 그냥 내려갔다면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기분 좋게 날 대하지는 않았을 거야. 소어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후대하니 정말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난 내가 좋아. 그러니 이대로 질식해 죽게 할 수는 없지.
그럼 어떻게 죽이겠단 말이오? 이제 보니 숨 막혀 죽지 않는 것도 불행이고 거기다 또 여인이 좋아한다면 정말 불행인 셈이군. 소미미는 킬킬거리며 웃더니 짓거렸다. 그 말 참 재미있는데 정말 재미있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해주지. 여자에게 미움을 받아야 좋은 것이고 질식해 죽어야 행운이라고. 그녀는 깔깔거리고 한참을 웃어대더니 계속 말을 이었다. 정말 빨리 보고 싶군.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들은 아마 나를 미쳤다고 할 거야. 그렇다면 당신은 미친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소아는 일부러 소미미를 격노케 하려 하였다. 그는 현재 어떤 방법으로 달아나야 할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대로 체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소미미가 화를 내어야만 사정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소미미는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았고 소어와의 말을 듣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오로지 집안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질투심에 찬 마누라가 남편의 주머니를 뒤지는 것처럼 각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한동안을 돌아다니던 그녀는 얼굴에 생기를 띠고 돌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노란색의 책이 한 권 쥐어져 있었다. 그 책은 새로 만든 방에서 소어아와 강옥랑이 본 최고의 무공이 기록된 책이었다. 바로 그 5고수들이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책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책을 품속에 안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녀는 연신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보배야 보배. 이제 내가 무엇이 두렵겠어? 앞으로 누가 무림 제일의 고수일까? 그것은 바로 나야. 강옥랑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책을 바라보면서 시기와 분노가 가득 찬 표정을 하고 있었다. 소미미는 그의 얼굴을 매만지며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마땅히 너희들에게 감사를 드려야지. 너희들이 없었다면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녀는 가볍게 몸을 놀려 회랑을 돌며 춤을 추다가는 다시 남은 방들을 살펴보기 위해 달려갔다. 잠시 후 눈빛을 반짝이며 돌아온 그녀는 소어아와 강옥랑을 바라보며 좋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진귀한 것들이 가득하구나. 난 복이 많은 여자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는 더욱 교태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얘들아, 내가 왜 지금까지 너희들을 살려둔지 아느냐? 소어아의 눈은 아까부터 흑담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강옥랑은 안색이 창백해지며 벌벌 떨 뿐 입을 열지도 못했다. 사실 나 혼자서 이런 곳을 보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어. 그래서 너희들을 살려둔 거야. 하지만 이젠 너희들이 할 바는 다 한 것 같아. 강옥랑은 겁에 질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소미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랬다. 얘야, 울지 마라.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지는 않을 테니. 반드시 너희들이 재미있게 죽을 수 있도록 하지. 너희들은 나에게 행운을 주었으니 말이야. 강옥랑은 돌연 꿇어앉아 떨리는 소리로 애원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만약 살려만 준다면 한평생 당신의 노예가 되겠소. 무엇이든 할 테니. 미안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 수가 없는걸.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죽을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주지. 그녀는 소어아를 바라보았다. 소어아야 들었느냐? 소어아의 눈은 여전히 그 흑담을 향해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오직 신음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한 가지 신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말해줄까? 너희들은 어떻게 죽고 싶지? 갑자기 소미미는 음흉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짓거렸다. 내가 너희들을 물어 죽인다면 어떻겠어? 그녀는 가느다랗고 매끄러운 손을 내밀어 소어아의 목을 어루만졌다. 내가 이곳을 물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재미있다는 듯 깔깔거리고 웃으며 소어아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소어아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역시 신음만 낼 뿐이었다. 그는 소미미는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흙벽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소미미는 소어아의 행동에 의아한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흑담에 내가 도망칠 구멍이라도 뚫렸느냐? 왜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이제 곧 죽을 사람인데 무얼 생각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오? 듣고 싶은 걸. 당신은 이미 내 목숨의 주인이 됐소. 그런데 나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소? 너의 주인으로서는 들어볼 필요가 없겠지. 그러나 하나의 여인으로선 들어봐야지. 내가 호기심 많은 여자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소. 빨리 나를 죽이시오.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하게 죽이겠다. 좋소. 당신이 듣고 싶다니 말을 하겠소. 그는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말을 이어갔다. 이제까지 보아온 모든 벽 속에는 틀림없이 무엇인가 있었다는 거요. 당신은 이미 열려있는 6개의 방을 보았으니 그 내용은 알 테고 저 나무벽 역시 뒤에는 이 아미산을 날려버릴 만큼의 화약이 들어있어. 그래? 그런데 난 왜 나무벽 뒤에 화약을 발견하지 못했지? 한심하군. 그래서야 눈앞에 있는 보물도 제대로 찾아낼 수 있겠소? 나 역시 당신처럼 그곳으로 나왔지만 이미 그것을 발견했소. 그래서? 그렇다면 자연 저 흙벽 뒤에도 결코 비어있는 것이 아닐 것이요. 당신은 저 흙벽 뒤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하지 않소? 소미미의 눈이 밝아졌다. 그래. 그 속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녀는 사방을 돌면서 중얼거렸다.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토제기관이 없군. 그러나 위의 줄은 아직 건드리지 않았는데. 소미미는 자기 말에 자신을 갖고 말했다. 저걸 당겨보아라. 정말 당겨도 될까요? 소어의 말에 소미미가 잠시 멈칫하더니 입을 열었다. 만약 이 흙담을 열어보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잠이 들겠어? 소어는 싫은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우 기뻤다. 사실 그 역시 그 흙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일이 벌어져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는 것이었다. 여하간 죽을 목숨인데 그 속에 요괴가 있으면 또 어떠랴 하는 배짱도 생겼다. 그래서 수작을 부려 소미미를 농락한 것이었다. 천하에 호기심 없는 여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 줄은 매우 높이 매달려 있어서 잡기가 무척 힘들었다. 탁자 2개를 쌓고 올라서서 줄을 잡은 소어아와 강옥랑은 줄에 매달려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뒤따라서 우르릉 하는 소리가 나더니 마치 산이 무너지듯 흙담이 터져버렸다. 그 속에서는 경류가 콸콸 쏟아져 나왔다. 소미미는 깜짝 놀라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쥐를 본 아가씨처럼 급히 하나의 기관에 뛰어올랐다. 그러나 물살은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릴 듯 너무나 거셌고 금방이라도 그 기관을 넘어버릴 기세였다. 그녀는 급히 달아나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유일한 탈출구였던 지하도는 이미 물이 차버리고 말았다. 소미미의 모습을 바라보는 강옥랑의 얼굴에는 음침한 미소가 떠올랐다. 저 여우가 물의 성질을 모르는군. 좋아, 좋아. 소어아도 크게 웃었다. 잘 됐어. 강옥랑은 소어아의 말에 고개를 돌리면서 걱정스러운 듯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수영을 할 수 있어? 소어아는 별 걱정을 다 한다는 듯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너는 나의 이름을 잊었는가? 천하에 수영을 못하는 고기도 있어? 좋아요. 물은 계속 밀어닥쳐서 집안을 물바다로 만들었다. 소미미는 비단 수영을 하지 못할 뿐더러 물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경류가 기관을 삼키게 되자 그녀는 물살에 밀려나가 결국 꿀꺽꿀꺽 물을 마시며 허우적거리게 되었다. 강옥랑이 작은 소리로 중얼댔다. 수영을 못한다 해도 당황하지 않으면 가라앉지는 않을 텐데. 더구나 그녀는 무공을 익혔기 때문에 가라앉는다 해도 저렇게 물을 마시지는 않을 거야. 물을 2모금 마시고 저렇게 당황하여 인사불성이 되면 재주가 아무리 비상해도 소용없지. 소미미는 얼굴이 창백하게 변한 채 악을 썼다. 정말 내가 죽는 꼴을 보겠느냐? 나 좀 살려. 강옥랑이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죽는 것을 볼 수야 없죠.
우선 무림계의 비록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살려주겠소. 소미미는 그의 말을 듣자 즉시 책을 꺼내며 소리쳤다. 빨리, 빨리, 구해줘. 그 순간 그녀는 또 한 모금의 물을 마셔버렸다. 강옥랑은 급히 책을 받았다. 그리고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정말 너를 구할 줄 알았느냐? 소미미는 애원했다. 제발 부탁이야. 강옥랑은 크게 웃었다. 나는 여기서 내가 물을 마시는 것을 봐야겠어. 한 모금 한 모금, 내가 죽을 때쯤이면 배가 퉁퉁 부어서 보기 좋을 것이다. 너 이 개새끼. 욕해라. 나를 때려도 좋아. 재주가 있다면 이쪽으로 와보시지. 강옥랑은 물속에 잠겨가는 소미미의 머리를 보며 여전히 놀려댔다. 금후 천하제일의 고수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소미미 너는 아느냐? 말해두지만 그것은 나야. 강옥랑이야. 이때 옆에서 소어아가 한마디 내뱉었다. 그렇게 될까? 강옥랑은 소어아의 말에 금세 비굴한 태도를 보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야 물론 강형이지요. 글쎄, 그 누구도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거야. 유일한 출구가 물에 잠겼으니 우리가 물고기가 아닌 이상 여기서 죽는 수밖에 더 있겠어? 강옥랑은 그제야 놀라면서 소어아의 손을 잡고 물었다. 당신, 빨리 수를 생각해야지요? 난 벌써 생각을 해봤어. 금, 은, 동, 철, 석, 유리 모두가 죽는 길이야. 그럼 마지막 남은 것은 저 나무 기관이야. 우리가 바로 그 나무벽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 게다가 거기엔 폭약이 있다고 하지 않았소. 그건 거짓말이었어. 나는 흙벽을 보면서 줄곧 생각을 해봤지. 생각해봐. 흙벽을 움직이는 줄은 분명히 천장에 있었지. 그건 함부로 건드리면 위험하기 때문이야. 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야 소미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줄을 만지게 되도록 유도했지. 그건 목숨을 건 도박이었어. 그러나 만약 폭약 역시 위험한 것이 틀림없다면 왜 손쉽게 만질 수 있는 곳에 기관을 만들어 놨겠어? 이런 간단한 생각도 할 수가 없어. 그렇군요. 내가 왜 진작 생각을 못했지? 우리는 나무벽을 지나오면서 일부만 건드린 것에 지나지 않아. 이 바보야. 저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왜 나무 기관을 만들어 놨겠어? 그러니 아직 저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는 셈이지. 아, 당신 같은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을 것이요. 강옥랑과 소어아는 물속으로 잠수에 들어가 나무 기관을 돌렸다. 그 바람에 강옥랑의 손에 있던 횃불마저 꺼져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 되어버렸다. 어둠 속에서 끼리릭 하는 소리가 들렸다. 소어아와 강옥랑은 나무벽 뒤에 제발 나가는 문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었다. 이때 갑자기 물살이 거세지며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소어아와 강옥랑은 영문도 모르는 채 소용돌이에 휘말려 허우적거리다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소어아는 강옥랑이 몸을 뒤척이는 바람에 정신이 들었다. 여전히 어두웠으나 왼쪽 위에서 희미하게나마 빛이 비쳐들고 있었다. 차차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고 정신이 맑아지자 그는 자신과 강옥랑이 지하의 천연동굴에 누워있는 것을 알았다. 아마도 나무벽 뒤로 난 출구로 물살과 함께 휩쓸려 나왔고 그 출구는 이 천연동굴과 연결되어 있었던 모양이었다. 소어아가 몸을 일으키자 그 바람에 수갑에 연결되어 있었던 강옥랑이 신음하며 깨어났다. 소어아는 그제야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일어나라. 우리가 정쇠로 묶였으니 정사가 될 뻔했구나. 강옥랑은 정신이 돌아오자 탄성을 바라며 웃음을 지었다. 진정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까? 그래, 살았으니 밥 먹을 생각도 해야지. 소어와 강옥랑은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천연동굴의 바닥으로부터 비스듬히 위쪽으로 계단이 있었다. 계단을 거의 다 올라왔을 무렵 위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놀랐다.
그들은 발걸음을 죽이고 서서히 출구로 다가갔다. 출구는 석판으로 덮여 있었으나 양쪽이 약간 열려 있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밖을 내다보았다. 그곳은 작은 암자였다. 몇몇 개의 불상들이 주위에 늘어서 있었고 그들의 머리 위에도 불상이 놓여 있는 듯 싶었다. 작은 사찰의 불상 밑에 세상에서 가장 신비스럽고 기이한 지하 궁궐이 있다는 걸 어느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재단 앞으로는 탁자가 하나 보였는데 그 위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으며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불상에 가려 전신은 보이지 않았지만 새까맣고 털이 덥수룩한 다리를 탁자 아래로 비스듬히 뻗고 있는 것이 아마 의자에 앉아 있는 듯 했다. 탁자 위에는 술과 닭고기, 향기로운 향장과 건두부, 땅콩 등이 있었다. 소화하는 술과 안주의 향기에 고약한 발냄새가 같이 풍겨오자 처음에는 무슨 냄새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막상 상 위에 차려져 있는 음식을 보게 되자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다. 그러나 탁자 곁에 서 있는 몇 사람을 보자 그 생각이 싹 달아났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을 뿐더러 숨소리조차 죽였다. 문 가장 가까이에는 배가 나온 중년 사내가 서 있었다. 그는 아마도 불공을 들이러 온 상인인 것 같았다. 그의 곁에는 매우 건장한 사내가 서 있었는데 그의 종자인 듯 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별로 문제가 될 것은 없었다. 소어와를 놀라게 한 사람은 다른 세 사람이었다. 그 세 사람은 사람을 병아리로 취급하는 왕일조, 천남 검객 손천남, 그리고 은창 세가의 구청파가 아닌가. 그들 세 사람은 강호의 쟁쟁한 이름을 날리는 고수들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만면의 두려운 기색을 나타내고 있었다. 탁자에 앉아있는 사나이가 그 세 사람을 그토록 두려워하게 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때 한 쌍의 털이 난 손이 탁자 위에 내려졌다. 그의 왼손은 두 개의 손가락만 남아있었다. 그는 닭다리를 뜯으며 입을 열었다. 이리 와. 그 상인은 혈색이 사라진 채 한 발 한 발 탁자로 다가서면서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소인 왕백만이 노형께 인사드립니다. 그 사람이 크게 웃어젖혔다. 난 내 아들이 바로 성내의 거부인 왕능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강한 사천말을 쓰고 있었고 말을 우물거리는 것은 닭다리를 씹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았다. 왕백만은 땅에 꿇어앉아서 울상이 되었다. 소인은 사람을 보내서 곧 몸값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개소리. 누가 내 아들의 돈을 받겠다는 거냐? 내가 귀신같이 도박을 잘한다고 들었다. 그러니 도박을 한판 벌이자는 거야. 왕백만은 숨을 내쉬면서 일어섰다. 그는 안도의 빛을 보였다. 도박을 하시겠다면 상대해드리죠. 다만 여기에는 도구가 없으니 제가 성내로 돌아가서 곧 준비하겠습니다. 그 사나이는 탁자를 꽝 하고 치며 다시 입을 열었다. 필요 없다. 나는 너와 동전으로 도박을 하겠다. 간단하게 말이야. 왕백만이 물었다. 그럼 무엇을 걸고 도박을 하시겠습니까? 저에겐 지금 돈이 많지 않은데. 너의 다리와 손을 도박에 걸어라. 왕백만이 몸에 힘이 빠져 다시 주저앉은 채 이를 악물면서 말했다. 만약 내가 진다면 손을 잘라서 너에게 주겠다. 이거. 왜? 나의 손은 너의 사지보다 훨씬 귀중해. 소인은 안 하겠소. 안 하면 안 되지. 왕백만은 큰 마음을 먹고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에 강간이 있을 수는 있어도 강제로 도박을 한다는 말은 없소. 나는 다른 나쁜 일들은 하지 않아. 그러나 도박만큼은 강제로라도 하고 말지. 너도 한평생 도박을 많이 했다니 오늘 나 악도기를 만난 것은 행운이야. 왕백만의 눈이 대문짝만하게 떠졌다. 당신이 헌원이요? 내가 바로 헌원삼광인데 너도 아느냐? 왕백만의 얼굴은 울상이 되다 못해 사색이 되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은 모두 당신의 명성을 들어 익히 알고 있어. 난 도박을 할 때도 사람을 속인 적은 없는데 하느님이 어째서 당신을 만나게 했을까?
헌원삼광이 크게 웃으면서 동전을 허공에 던졌다. 나를 만났으면 하느님께 감사를 해야지 왜 원망을 하나. 동전은 허공에서 빙그르 돌다가 탁자 위에 떨어졌다. 헌원삼광은 그것을 손으로 덮으며 말했다. 앞면이냐, 뒷면이냐? 빨리 말해. 소어는 놀라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앞의 사나이는 10대 악인 중에 악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소어는 방금 동전이 통보가 위쪽으로 떨어진 것을 보았고 왕백만도 필시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 악독이가 필시 질 것이라 생각했다. 왕백만은 입술이 하얗게 변해 몇 번 입을 딸싹거리다가 머뭇거리기만 하고 있었다. 헌원삼광도 손등에 혈관이 튀는 것으로 보아 약간 긴장을 하는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빨리 말하지 않으면 내가 지는 셈이야. 왕백만의 입이 드디어 떨어졌다. 통보. 안면이오. 그러자 헌원삼광은 손을 들며 크게 웃었다. 넌 졌다. 왕백만의 눈이 감겼다. 소어는 크게 놀랐다. 분명히 통보가 위쪽인 것을 보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뒤집혀 있었다. 헌원삼광이 일부러 통보를 보게 한 후 손으로 덮을 때 바꾸었던 모양이었다. 엄격히 말해서 이런 수법은 결코 속임수가 아니었다. 왕백만이 이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다. 왕백만은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있었다. 탕하는 소리가 나면서 단도가 그의 발 앞에 던져졌다. 헌원삼광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졌다. 한쪽의 다리와 하나의 팔을 쳐라. 제발 부탁이오. 무슨 소리냐? 소인은 성내 17집의 전당포를 모두 당신에게 양도하겠소. 그리고 성북의 쌀집 3개를 모두 드릴 테니 용서하시오. 헌원삼광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너 이 못난 짐승아. 내가 정말 너의 돼지 같은 다리가 필요한 줄 알았느냐? 나도 비록 악인이지만 내가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정말 못 봐주겠어. 그는 탁자를 치면서 더욱 언성을 높였다. 전당포와 쌀집을 받을 테니 너는 빨리 가서 양도 문서를 써놔라. 나중에 가지러 갈 테니 내가 설마 나를 속이지는 않겠지? 네. 그는 옆에 있는 종자조차 거들떠보지 않고 급히 꽁무니가 빠지게 달아났다. 그가 사라지자 그와 같이 왔던 하인이 꿇어앉으며 말했다. 소인은 하인이니 설마 저와 도박을 하시진 않겠죠. 제발 소인을 용서하십시오. 아니지. 나의 별명이 사람을 만나면 도박을 한다는 뜻인 줄을 모르느냐? 난 황제를 만나도 도박을 할 것이고 거지를 만나도 도박을 할 거야. 그 사람은 마음을 크게 먹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무슨 도박을? 나는 너의 몸에 있는 단추를 가지고 도박을 하겠다. 내가 지면 너의 코를 자르고 내가 지면 17집의 전당포와 3개의 쌀집을 모두 너에게 주지. 그 사람은 안색이 변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코에 손이 갔다. 헌원삼광이 다시 말했다. 생각을 해봐. 내 힘으로는 한평생 이렇게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할 거야. 거절할 생각은 마라. 수틀리면 너의 눈을 파버리겠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넌 옷차림이 괴이한 편이다. 그런 옷 종류엔 단추가 없을 리가 없는데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 하지만 난 내 옷 어딘가에 반드시 단추가 있을 거라는 것에 내기를 걸겠다. 그러자 겁에 질려있던 하인은 얼굴에 웃음을 띠며 말했다. 소인은 어릴 때부터 단추를 삼키는 버릇이 있어서 어머님은 옷을 만들 때 종래 단추를 쓰지 않고 끝만 썼지요. 커서도 버릇이 돼서